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69대 총무를 맡고 있는 박민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초청해 주신 원희룡 장관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장마로 날씨가 불순한데도 참석해 주신 내외위원 여러분, 그리고 취재 오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초청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초청한 원희룡 장관님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학력고사 수석 차지해서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또 합격하시고, 학생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사상적 전향을 하셔서 또 사법고시를 또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하셔서 16, 17, 18대 국회의원 지내셨고,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위 정책본부장 맡았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획위원장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되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제일 왼쪽으로부터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이십니다. 최영애 동아일보 콘텐츠 기획본부 부국장이십니다. 고희경 SBS 일반뉴스부 선임기자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고정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권태호 한겨레 신문 저널리즘 책무실장이십니다. 예, 이어서 우리 오늘 초청에 응해 주신 원장관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에 초청해 주신 박민 총무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 그리고 원로 우리 선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긴장되고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또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 이것을 해소하려는 대통령님과 국민들의 특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매우 넓은 업무 범위와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를 뛰어난 공직자들과 함께 잘 이끌어서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자리에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두세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의 달성, 반드시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저에게 준 이 어려운 미션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주거를 가격을 잡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기보다는 수요 자체를 억제하고, 또 그 수요에 담겨져 있는 국민들의 욕망과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징벌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너무 불편하고
주거가 불안해지는 그런 결과가 됐고 그것이 결국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이고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심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자체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정책보다는 많이 흐트러져 있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 작동을 정상화시키고 또 정당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욕구, 그리고 남의 집에 새들어 살더라도 불안한 주거, 이것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는 주거 공급, 주거 복지에 속도감 있고 강력한 정책들을 펴나가면서 금융과 세제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전세 사기 피해, 그리고 분양, 임대 막론하고 시달리고 있는 층간 소음의 문제는 제 재임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반드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공급도 물량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의 품질 문제, 입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의 편의와 주거 환경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주거 공급, 주거 복지, 대통령과 국민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그 짐을 성공적으로 미션을 반드시 완수하는 데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발전입니다. 이전 정부의 균형 발전은 수도권을 억제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그 발전의 결과들을 빼내서 지역에 이것을 옮겨서 나눠주는 그런 방식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비수도권에 어려움이 컸으면 그랬겠나 하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효과도 없고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어진 수도권, 그리고 쇠락하는 도시, 소멸하는 지방, 그리고 비수도권의 미래의 희망 없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집중의 문제와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을 통해서 성장의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중심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함께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성장 공간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의 밀도,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의 융합, 그리고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 첨단 기능들을 집중시키는 이런 것들을 5대 광역 도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실질적인 균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의 문제라든지 비수도권에 있어서의 광역 교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의 용도 지정 문제들을 새로운 틀 안에서 패러다임을 새롭게 짤 수 있도록 접근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통,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미래 혁신의 성장 동력을 우리 국토교통부의 업무 분야에서 최대한 찾아내고 이를 통한 과감한 규제 혁신의 선도 부처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자율차, 자율자동차, 도심 항공,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많은 혁신 사업 모델들이 이미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민간의 의견,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참여,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와 젊은 세대들의 도전 과제들을 우리 국토교통부가 하나의 장이 되어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이미 우리 국토교통부 공직자들과 함께 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보여 나가면서 국토교통부가 과거에 토목과 건설에 집중된 규제기관 또는 공공의 건설 부처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 공간 그리고 국민들의 이동에 있어서 혁신해 나가면서 미래의 혁신을 주도하는 그러한 부처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훈 클럽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토론 주제와 질문들에 대한 저희의 답변과 또 의견들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책임이자 미래 모빌리티 혁신, 공간 혁신의 책임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훈 토론회는 전통적으로 대선 후보 또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주요 국무장관을 초청해서 당시 정부의 현 정부의 정책 방향, 기조 등을 가늠해 보는 자리도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위원 초청자로 우리 원 장관님이 초청된 것은 장관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가 갖는 정책 현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원 장관님은 이미 3선 위원을 지냈고 또 대선 후보로도 나서셨고 또 여권 내에서는 중요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한편으로는 부동산 정책, 교통 정책 등과 관련한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 동시에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평가, 또 정치인으로서의 원 장관의 포부 등도 같이 들어보는 그런 자리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우리 권 실장님께서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새로운 모습은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짧은 질문을 주고받는 도어 스태핑입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셔서 이 때문에 다시 해명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되곤 했습니다. 현재 지금 대통령께서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데 거기에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상들 얼굴 익히고 다음에 또 보자는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게 보면 아주 소탈하신 거고 다소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일에 준비가 부족하거나 다소 가벼운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가까워진 정부라는 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적하신 것 같은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문제점과 부족함들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은 우리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또 보좌하는 팀들에서도 아마 면밀하게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단계이니만큼 조금 더 그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비슷한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취임하면서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닌 장관 중심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장관 중심제로 지금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도 이 차관급을 인사를 하거나 지금 1급 등 이제 고위급 인사들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인사검증을 다 법적으로도 인사검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과거 정부에 비해서 우리 장관의 판단 그리고 장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 이전에 총리께서 또는 부총리가 분야별로 장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미리미리 내용적으로 의논하는 이런 면에서의 형식적으로 의존적이 아니라 실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 들어있는 장관으로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정책, 물가 정책, 그리고 규제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토론과 회의에 많이 초청을 받기 때문에 사실 장관으로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장관 중심제는 결국 이제 정책과 인사인데 이제 방금 정책이라든지 그 1급 진행되는 인사에 대해서도 이제 장관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하기관장 인사도 지금 장관께서 다 준비하고 장관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에서 47%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 지지율로서는 아마 역대 직선제 이후 최하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이 항해를 함께 역할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평가, 특히 거기에서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0.73%라는 역대 대선에 있어서 가장 근소한 차이였고 또 국민들이 서로 편이 나누어진 게 어느 역사적인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겸허하고 그리고 아주 진정성 있게 접근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그 국민들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떨어지거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무겁게 생각해서 겸허하고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되는 그러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요청한 것은 아마 통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통합으로서 이제 다스리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초반에 좀 낮은 것은 중에 하나는 이제 인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 주요 장관이라든지 주요 직책에 검찰 위주의 인사를 했고, 어저께 발표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는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위주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인사를 검찰 위주, 특수통 위주로 하면서 이 통합과는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지지율 하락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 초기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고유의 인사 권한에 대해서 저도 인사 대상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국민통합이라는 그 과제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과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더 가까이서 보좌하는 여러 가지 이 정무적인 팀들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지적들, 국민들의 목소리는 쓴소리, 그리고 불만의 소리도 다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듣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통합을 이뤄 나가야 될지에 대해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보충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사실 이제 청와대 정부라는 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정 전반에 만기칠람 하는 지점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보면
각 부처의 주요 보직에 대한 청와대 인사와 또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행정관을 통한 그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행되면서 부처의 자율성이 계속 하락된 점이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둘러보면 그런데 지금 아까 좀 짧게 답변하셨는데 차관이야 이제 개각을 하면 처음에 조각을 할 때 하지만 지금 기조실장이나 주요 부처에 대한 인사를 지금 검증 단계에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장관께서 직접 다 결정하시고 추천하시고 이렇게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와 협의 같은 게 좀 과정가 있었었나요? 그 추천은 당연히 장관이 하고요. 아마 기재부는 이미 한 걸로 인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검증이 끝났다는 통보가 와야 구체적인 이제 인사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제 책임하에 다 추천을 했고요.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한 간섭은 없습니다. 뭐 정치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 분야 질문이 이어지는 데서 좀 의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라서 여러 가지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정치 분야를 이어가서 간 뒤에 국토교통부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고 의원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죠. 현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당 윤리위에서 내달 7일 징계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냐 마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적어도 각서까지 써준 거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당대표로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2030 지지까지 감안하면 징계까지는 좀 무리다. 전자와 후자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주 호흡을 잘 맞춰서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 뛰어난 능력과 실질적인 그 기여도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 그 당 내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깊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전제로 제가 앞서 판단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판단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는 제가 입장을 여쭤봤고 아니면 그 보시기에 감으로는 어느 쪽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감으로는 전자냐 후자. 감으로는 그러니까 징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윤리위원회가. 네네. 저도 궁금합니다. 정답입니다. 그 계속 당 질문 이어갈 텐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랑 같이 일도 하셨지만 충돌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대표가 사실 그 논란의 정치인이고 그 여러 죄송합니다, 우리 고정희 위원님. 네. 마스크 벗고 제가요. 질문하시는 중. 마이크. 약간 네네 죄송합니다. 웅웅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그 당 내 안팎에 계속 충돌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윤핵관들이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집권 여당에서는 사실 특히나 정권 출범 초반에는 보지 못한 양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 맞습니까? 이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돼 있지도 않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은 국민들은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기 한 몸 앞가림 하는데도 국민들이 힘들어서 지금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그 일과는 동떨어진 일들로 집중하고 싸운다라는 게 국민들로서는 저는 못마땅한 걸 넘어가지고 매우 이거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과연 누구 때문에 이 정권을 우리가 위임받게 된 것인가? 국가는 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면서 무엇이 최우선순위여야 되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집권 여당의 바람직한 모습, 국민들이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해결은 둘째치고 거기에 대해서 온갖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매우 걱정스럽고요. 반성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보, 그 전임자에 비교해서 그 과도하다, 또는 그 전임자에 비해서 뭐 그렇게 과도한 행보는 아니다, 혹은 그렇더라도 팬클럽까지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겹쳐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영역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원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역시도 이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실 내지는 이 부속실 이런 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공적인 영역 그리고 특히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국민들 눈에 거슬리는 게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정권 운영에 정말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그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그냥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제2부속실을 없애고 또 지금 청와대를 청와대 공원으로 이제 만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그 국민들과 역사를 바라보는 그 철학과 소신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그 적절한 방식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 원장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누가 뭐래도 차기 대선 주자십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거명하는 건 좀 그렇지만 행정부에서는 그 한동훈 장관과 함께 거론되고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시장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에는 안철수 의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명하지 않은 분들도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일각에서는 시험 쳐서 뽑았다면 진작에 대통령이 됐을 텐데 상대적으로 근데 뜨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인의 지지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민들의 이 관심 속에서 이 존재감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게 꼭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지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난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경쟁자의 한 사람으로 뛰었습니다마는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러한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 국민들이 교체해준 이 정권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해야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교훈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에게 주어져 있는 국민들의 집 걱정, 집 문제로 인한 불편과 불안을 해소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삶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의 기여와 역할이 분명해야만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미래가 있더라도 있는 것이지, 그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면 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주거 안정,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와 연결된 혁신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수석이란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에 대해서 우리 원장관께서는 시험
치는 공부머리랑 좀 능력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능력이라는 걸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믿어주는 애착 능력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서 아까 이제 그 업적 부분, 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리더십 부분에서는 본인의 장단점, 장점은 뭐고 단점 뭔지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과 성과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다. 그거 외에는 전부 필요 없거나 부담이다. 이런 것은 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철학 내지는 리더십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평가받을 수 있는 능력 외에도 인간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고 남을 공감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묵묵히 희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능력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하고 함께 이런 것들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의 장점이랄까 하면은 저는 나름대로 어떤 주어진 과제에 일을 파고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업무를 파악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러한 능력과 경험과 훈련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반면에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애착을 가지고 함께 끈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런 마인드와 인성은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이 약한 그런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도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 그다음 미래가 불안하고 자기 앞가름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하고 좌절하는 많은 청년들과 우리 서민들의 그런 아픔 그리고 문제들에 함께 동참하고 그런 것을 부둥켜 안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저 자신을 더 던져야 되는 그런 저 자신의 단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는 질문조차도 아주 30년 정치경력 내용을 좀 증명하듯이 잘 답변을 해주시고 아주 의미 있었던 답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은 사실상 이 정부 들어와서 첫 대규모 파업이었고 이게 단순한 교통과 물류를 넘어서는 노동정책의 기조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모았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질문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최 부국장께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갈등사는 다 아시다시피 안전운임제가 연말에 이제 종료된다는 이미 노출된 이제 갈등이었습니다. 하주 단체들이 지금 이제 현행 안전운임위원회 이 구성이 구조적으로 화주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안전운임위원회는 화주 대표 3명, 화물차주 대표 3명, 그리고 운수사업자 대표 3명, 공익 대표 4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화주와 화물차주 플러스 운수사업자는 3대 6이라는 그런 구조로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를 미리 이제 이미 논의하고 해결책을 세웠더라면 파업을 사전에 막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먼저 이 위원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안전운임제의 일몰 때문에 이번에 운송거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안전운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매우 이게 정치적이고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운임과 안전이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저 운임 내지는 적정 운임을 주자, 이런 성격이 훨씬 강한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과연 어땠느냐를 국회에 보고해서 일몰을 그냥 끝낼지 연장할지 내지는 내용을 바꿀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하도록 원래 예정이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때 제시해서 운송거부라는 그런 아픈 사태를 미리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가 봤을 때는 우리 최영애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고,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그 계산 방식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그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화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결정 구조의 공정성, 그리고 가격 그 산정 그 기준들의 객관성,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개선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 체제를 바꿀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단순히 그 운임을 올린다는 문제보다도 유가가 오를 때마다 대규모 운송거부 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유가가 폭등을 했을 때는 이것을 연동을 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주자. 지금 항공료는 유가 할증료를 자동으로 반영을 시키는 그런 요금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항공사든 고객들이든 이렇게 반영하는 체제로 돼 있는데, 지금은 유가가 폭등하더라도 이걸 화물 차주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때만 되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분리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표준 운임을 담은 계약서, 유가 연동 표준 계약서를 도입함으로써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것은 반영을 시켜주고,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에 지입제도가 그 번호판을 팔기만 하고 돈을 중간에서 받아가는 이러한 운송 구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저희들이 개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회가 원구성이 되면 우리 하반기에 국회에서의 논의들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올 연내에 이 제도 개선들을 확실히 해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또 부연되는 질문입니다만, 그 윤석열 정부 정권 지금 초반에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국회나 정부 여당에서 조금 논의를 일찍 시작하거나 좀 대비를 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5월 10일 날 취임하고 저도 5월 13일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하는데, 6월 초에 운송거부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들이 있었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불법, 그리고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러한 선례는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민생의 어려움의 그 내용으로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 포용과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이런 차원에서 각 경제 주체들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그러한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용할 것 수용한다. 이런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라든지 이 화물연대의 여러 가지 지입제나 계약서의 문제, 그다음 운임을 결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 불법과 일방적인 억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민생,
그리고 서로가 함께 공존해 나가기 위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따뜻하게 포용을 해나간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 나가겠고요. 우리 앞으로 닥쳐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참고해서 다른 부처들과도 이러한 그 경험과 원칙들을 공유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갈등 사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든든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대처를 잘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어쨌든 이제 그 협상으로 타결이 되면서 지금 이제 협상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장관님에 대한 얘기가 좀 들리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장관님이 막판에 너무 양보를 하는 바람에, 양보를 주도하는 바람에 협상 이제 이 타결이 이렇게 된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께서는 그 최고 정책 결정권자로서 이번 그 협상 과정에서 막후에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했으며, 장관님의 그런 너무 양보했다는 그런 그 양보를 주도했다는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그 생각이신지? 양보를 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게 8일째에 저희들이 운송거부 철회를 이끌어냈는데 이 처음부터 공개적인 협상 테이블에 그 나서는 그 수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실무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차관을 거쳐서 최종 단계에서 장관이 나섰는데, 제가 나설 때는 양보가 아니라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돌아가서는 거기 조합원들이나 각 지부들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업무 개시 명령을 며칠 더 끌면 내리겠다라는 그 경고를 하면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개입이 됐던 거고요. 그 상황에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보장한다. 그건 원래 논의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된 것이 실질적인 양보가 됐다라든지 뭐 심한 경우에는 무슨 투항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요. 저희가 거꾸로 반성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 운송거부 사태를 화물연대와의 물밑 협상 및 경고, 그리고 우리 범정부 내에 이런 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밖에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걸 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구나, 그로 인한 오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의사소통 과정도 더 분발을 해서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사태 해결 과정에서 대통령실하고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업무 관련 그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대통령실에는 국정상황실이 있고요. 경제수석, 사회수석, 그리고 사내 국토교통 비서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인 대책과 그에 따른 실행 방안은 우리 책임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지고 수립하고 집행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간접적으로 늘 연결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그 협상의 타결이 막바지에 좀 너무 쉽게 타협을 한 게 아니냐는 그런 또 일각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민노총 같은 노동계에서 앞으로 또 파업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봉합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화주의 부담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결국 마지막에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미봉책에 그쳤다. 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이 화물연대와 관계없이 이 여름 투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새로 출범한 정부와의 힘겨루기 이 양상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라든지 이와 연결된 건설업계라든지 또 많은 이 노동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 예고되어 있는 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면서 그러면서도 정당한 민생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물연대 운송거부 같은 경우는 정부 들어서 첫 그 사례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제가 수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디까지 과연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이 물류 중단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점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와 저희 국토교통부의 기조는 앞으로 이런 그 문제점들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대체 수단들을 미리미리 백방으로 준비를 해뒀다가 일방적인 그리고 연례적인 이런 집단 행동들 때문에 부당한 요구까지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미리미리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게 일시적인 봉합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은 계속 노무현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봉합을 하면서 계속 넘겨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 봉합이 아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입제도 개선을 할 거고요. 계약서도 유가 변동은 반영이 될 수 있는 표준 계약을 도입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 화물차주와 화주 사이에 늘 운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운임 협상 기구가 기울여진 운동장 그리고 요구하는 대로 부르는 게 값인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전임 정부 하에서 이거를 다수 의회가 그냥 이렇게 밀고 왔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법률과 시행령 모두 동원해 가지고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봉합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 공을 넘긴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국회로 가면 국회 논의에는 우리 뭐 차관이나 우리 실무자가 늘 거기에 참여하도록 돼 있고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리면 장관이 직접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저희들이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또 이게 화주와 화물차주들과의 막후 대화까지도 저희들이 할 역할은 100%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파업이었다는 점도 있지만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기조, 노조에 대한 기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질문을 한 것 같고 질문도 사실 이에 대한 평가가 뭐 정부가 굴복했다, 또 민노총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이런 오해다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되풀이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크게 보면 규제와 세제 그리고 공급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규제와 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 전문위원께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8월이 되면은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가 이제 2년을 맞게 되는데요. 지금 세입자들은 혹시 그 집주인들이 전세가 월세가를 확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정부가 일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게 시장에 제대로 먹힐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전월세 시장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정말 전세 대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임대차 3법은 핵심적으로 2년 플러스 2년 연장을 강제를 해놨고요. 그다음 전세 가격을 5%로 묶어놨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월세로 살 경우에 그 전세금으로
그 전환해서 계산하는 그 비율도 이걸 숫자를 다 못 박아놨고요. 이러다 보니까 취지는 세입자의 계속적인 이사 안 가도 되는 그런 주거의 어떤 계속성이나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요구하는 대로 전세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4년 뒤에 한꺼번에 올리게 되고요. 그다음 자기가 거주한다는 핑계로 이제 쫓아내니까 분쟁만 늘어나고요. 5% 또는 지역별로 월세 전환율을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월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오르고 이게 다시 매매가를 올리면서 지방의 경우에 집값이 오르는 이런 부작용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고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 대신 그러면 그 개선 방안이 집주인 편을 드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입자들의 주거의 안정 그리고 월세 전월세의 이 벼락 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보다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4년 전에 이 졸속이법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느끼고 있고요. 이게 8월 달로 이 연장 기간이 끝나는 이제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것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가 있는 한 당국이 괜찮아라고 얘기해 봐야 이것은 부작용만 나는 거죠. 우리 전 정권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전월세 매물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또 임대인들이 보다 좀 덜 올리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임시가 당면의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당장의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 조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임대차 3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마 그 금리도 오르고 또 이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지금 발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폭발적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희는 적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세가 월세화된다든지 전월세 기존의 아파트가 오피스텔로 빠진다든지 이런 또 특이 동향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시장 동향을 매우 면밀히 이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들을 세워서 우선 전세 폭발적인 대란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에 대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임대차 3법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추경호 부총리는 이게 2년밖에 안 된 법을 또 고치면은 오히려 시장에 또 혼란을 준다.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 뭐 폐지 수준으로 가야 되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임대차 3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의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폐지라는 것은 임대차법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임대차 3법이라는 세 가지 조항입니다. 하나는 2년 플러스 2년 강제 보장하는 거랑 또 하나는 5%로 묶어놓은 거 또 하나는 신고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신고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2 플러스 2년으로 4년 뒤에 한꺼번에 오르게끔 만든 이 제도는 저희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 임차인들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5% 상한제라는 것도 가격을 억지로 묶어놓고 이것을 특히
전월세 전환율까지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에 대한 이런 통제들도 공급을 더 늘려주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등록 임대제도를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등록 임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자, 이게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임대료를 좀 덜 올리면 공공 또는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좋은 대안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 중에 특히 두 개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폐지를 한다는 게 과거로 원상복귀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좋은 대안,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의 그 폐지 아닙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시를 하면 180석 가까운 민주당이 이건 응해주진 않으면서 정쟁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다 대안을 제시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여야정 협의 기구를 이미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민주당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저는 다음 총선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도 다시 부활하실 생각인가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은 좀 개정이 돼서 현재로는 저게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큰 아파트에게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등록 임대라는 명목으로 결국 투기 목적의 아파트를 사재기 하는데 악용이 됐던 게 이 지난 정부의 치명적인 실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투기 다주택자들을 부추기는 정책을 왜 전 정부에 썼는지 저는 미스테리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가 지금은 등록 임대 자체에 대해서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주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실거주용으로 주로 많이 서민들 사이에 거래되는, 그래서 분양과 전세, 월세가 서로 넘나드는 이러한 실거주용 서민들의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 임대를 저는 당연히 그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속에서도 집값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주무장관이시니까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는 그 초고가 주택 시장은 그건 특수 시장으로 그건 따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예를 들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전 정부처럼 되는 겁니다. 저는 특수한 시장은 그것대로 다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지금 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뭐 지금 6억을 넘어서 10억을 넘었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당분간은 이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균 가격 전체가 대폭 오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자산 가치가 지켜지는 국민들과, 내가 어렵게 특히 영끌까지 빚을 끌어다가 지금 그 이자 매달 갚으면서 갖고 있는 그 집이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면서 내 자산이 계속 없어진다, 증발하고 있다고 할 때 그 느끼는 그 좌절감,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이 양극화 격차를 가급적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좀 정밀한 그런 정책을 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과 함께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특수한 시장 강남 같은 곳은 그러니까 정의롭게 세금을 매기면 될 거다, 집값을 끌어내릴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나 거래세 모두 많이 낮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은 훨씬 더 많이 줄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보유세, 거래세 이거를 다 조세 정의와는 별개의 문제로 계속 내리실 건지, 이 방향 기조로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보유세나 거래세, 양도세 같은 걸 이제 그 낮춘 것은 지난
정부에서 특히 지난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렸습니다. 세율도 올렸고요. 그다음 그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도 올렸고요. 공시가격 자체도 올렸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올리다 보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1, 2년 사이에 몇 배씩 세금을 내야 되는, 몇십 프로 더 내는 게 아니라 몇 배씩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세 저항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것은 국가의 정책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까지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오른 것을 저희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강남 특수 지역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유세의 방향은 형식적인 다주택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다주택 상속받았다든지 지방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주거를 상승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다주택의 경우에는 또는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살기 위해서 빌라나 저가 주택들을 다주택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지금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액 위주 그리고 다주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매겨야 되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다주택자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에 대한 착한 임대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위치 역할을 할 때는 그에 따른 우리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고가 주택에 대한 우리의 접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냐, 형식적인 다주택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 점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만 되기 때문에 아직 당장 법을 고치는 건 저희가 못하고 있고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재부나 국토부나 앞으로 보유세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유세를 얼마나 낮추냐는 국토부뿐 아니라 이제 기재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 어제 기재부 산하의 조세연구원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보유세를 2년 전 수준이 아니고 4년 전 수준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세 인하의 목표가 어느 선 정도입니까? 지금 그건 조세연구원이니까 나름대로는 좀 더 좀 과감한 안을 제시하는 거고 결국은 기재부가 세제 자체에서는 기재부니까요. 그다음 우리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수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의견을 낼 거고요. 그래서 현재 뭐 특정 연도의 세금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찝어서 특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현재 공감되는 공시가격이든 이 가액 반영 비율이든 실제 나중에 나오는 그 세액이든 2020년 이전의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까지는 한 자리 숫자로 올라오다가 2020년, 2021년은 공시가격, 그다음 가액 반영 비율, 그다음 세율 모두 이게 두 자리 단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두 자리씩 수십 %씩 올리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비정상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법을 안 고치더라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바로 잡아놓자, 정상화시키자라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나아간 정상화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판단도 해야 되고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제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는 방법의 하나로 이제 공시가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 공시가 제도는 어떤 개선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시가격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여서 정해놨는데 막상 왜 내 위층의 아파트랑 우리 층이랑 아파트 가격이 다르냐라는 이런 그 판정에 대한 불복 시비도 많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가액을 정해놓고는 매년 10%씩 올려가지고 현실의 시가에다 맞춘다라는 그런 명령을 정부가 이미 내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일부러 맞추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한 인상 목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신 반면에 무슨 토지 수용 보상을 해야 될 때는 또 낮춰서 또 적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가격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현안 파악을 진짜 잘하고 공부는 잘하시는데 뭐 아주 핵심을 잘 또 지적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시장 원리에 따르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도 안정되고 주거 안정도 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박 부장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공급 문제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또 먼저 질문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임대차법 말씀하실 때 2+2년하고 5% 요거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임대차법의 핵심이 이제 주거 안정을 몇 년까지 보장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원래 1년이었다가 노태우 정부 때 2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 때 2+2년이 되었는데 그럼 지금 이제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보장해 주는 기간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2+2년 외에 뭐 3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의 2년처럼 다시 뭐 되돌아간다는 건지 요 기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플러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아니고요. 우선 2+2는 차라리 3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제 때문에 우리 3학년 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가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2+2는 왜 나왔는가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과거 50학년 때는 이게 1년이었다가 이제 2년으로 갔고 그다음 이제 주택난이 날 때마다 대규모 공급책과 임대차 보호가 늘 같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자, 2+2로 간 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작동한 결과 거꾸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꼭 3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2+2가 아니라 2+2가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로 가도록 누진적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등록 임대는 지금 10년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이건 보유세도 없애주고 여기에 대해서 융자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융자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세입자들과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뭐 보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큰 문제 의식이에요. 2+2냐 3이냐 이거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공급 대책 관련돼 가지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저 1기 신도시 특별법 아마 가장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장관님 생각에 이 특별법 언제쯤 되면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 특별법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제출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1기 신도시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태우 정부 때 특히 이제 92년 이때 이제 200만 호 해가지고 대규모로 해서 이제 그 1기 신도시만 거의 한 29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뭐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교통 같은 경우도 따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로 지자체랑 이 주택 소유자들만 이걸 하려니까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 그 용적률이나 이런 도시 규제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나 재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해주라. 그리고 규제도 좀 특별 대우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과거 같은 사업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은 합니다만은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실제로 이게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말 그 신도시의 재창조가 될 수 있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조항만 집어넣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 신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신도시도 지금 1기, 2기, 3기가 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또 인구 감소 시기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이런 점들을 놓고 신도시에 대한 장기 플랜과 함께 마스터 플랜을 우선 빨리 좀 세우자. 그래서 저희 이 주무 부처로서 해야 될 일들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과 우리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망라한 마스터 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달 만에 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못 박을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 내용이 충실하게 우리 주무부처의 이 기획 작업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사회적인 공론의 과정도 충실히 좀 이루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일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제가 TF를 구성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특별법 제정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 법이 나와야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그래서 뭐 재건축이든 뭐든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장관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하지만 시장 입장에 봤었을 때는 너무 이러면 불확실성이 좀 커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마스터 플랜하고 특별법하고 뭐 서로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서로 연계될수록 특별법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마스터 플랜이 완성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국회 내에서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동의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야 국회 통과가 될 텐데 아마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 변화의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무튼 충실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게 저희의 1차적인 TF의 사명이고요. 그다음 국회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완성도 높은 법률이 나올 수 있을 거냐는 저는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특별법 없이 시행령 같은 걸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뭐 용적률을 뭐 향상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재건축이 빠르게 좀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도시 전체에 적용이 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도심 뭐 융합 뭐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적인 그 특수 지구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역 전체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는 안 된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저희는 그 구체적인 정책과 그런 것들의 집행을 책임진 총괄 부처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정책도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요. 실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회랑 뭐 저희 부랑 역할 분담을 해서 갈 수는 있겠죠. 그 장관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일기 신도시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특히 뭐 지방의 광역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좀 요청이 많은데 이런 일기 만약에 신도시 특별법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 앞질러 가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대답할 그 내용이 없고요. 아까 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낙후된 도시 지역들, 그다음 비수도권의 지방들이 지금 지방 소멸을 지금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성장이 되고 인구를 확보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고밀도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밀도와 융합적인 기능이 융합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과 생활 여건들을 가지고 이게 연계되는 그런 방식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미 부분적인 제도들도 있습니다. 뭐 역세권이라든지 지역의 특구라든지 아니면 도심 융합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성과가 좋으면 이런 걸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말하자면 통으로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에 이 발전시켜야 될 지구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성과 시행 사례로도 이것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와 함께 실제 사례들을 부지런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도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은데 막상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게 규제가 되어서 잘 안 되고 속도가 늦어지고 계속 이제 길어진다는 게 사실 그 지역 분들의 불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우리가 기재부의 뭐 권한이라든가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규제 혁신을 범부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주택 공급 그러니까 주거 공급과 도시 이 어떤 재창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당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시행 주체를 현재는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기업 이런 데들만 맡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민간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고 공공 부분은 지자체라든가 이런 걸 더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시행 주체나 이걸 실행해 나가는 절차나 기간을 단축하고 이 부분을 간소화하기 위한 이런 내용을 강도 높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거 공급 우리 8월 중순까지 발표할 내용입니다만 여기에도 그런 그 절차 단축 그리고 시행 주체의 안정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강도 높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거 공급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융합지구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지방에서도 선택권을 가지고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 단축이나 시행 주체들을 다양화하고 안정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리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규제 지역이 161곳인데요. 물론 이제 제가 내일 되면 알겠습니다만 장관님 생각에 내일 어떻게 뭐 좀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이 좀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너무 묶어놨고 또 요즘 미분양 사태가 심한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풀 거냐는 내일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뭐 여러 가지 일안, 이안 이런 걸 놓고 아마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뭐 미분양이 나오고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이런 것은 길게 보면 작년 8월이고요. 짧게 보면 지금 아직 몇 달 안 됐습니다. 아직도 지나치게 오른 집값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또 이 시장이 또 꿈틀거리기를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과열됐던 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양자를 다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살짝 언급하셨는데 그 주택 공급 관련돼 가지고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이 또 아마 8월 말 정도 되면 저는 이제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전에 하겠습니다. 네, 광복절 전에. 네. 그때 이 관련돼 가지고 저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아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기존과는 다른 공급 정책을 한번 선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좀 기대감이 큽니다.
이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은 예컨대 뭐 4기 신도시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식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그 도심에서 뭐 용적률을 확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런 주택들을 공급하는 방식인지, 그리고 또 하나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이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되는 것들도 이 공급 대책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요거라도 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예, 250만 호에 대해서 저희는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도 별로 안 하고요. 물량 확보는 뭐 어떻게든 그 맞추는 건 그건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250만 원 뭐 되겠냐, 요새 뭐 건자재 오르는데 되겠냐. 근데 저희의 근본적인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고 주거의 품질. 자, 지금 우리 젊은 세대 1인 가구들 그동안 LH에서 그냥 20평방미터로 하고 임대 아파트는 층간 소음 그냥 다 시달려야 되고 이런 등등, 예, 이런 문제들, 그리고 너무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기름값이 더 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의 입지, 품질, 그리고 현재 사회 변화의 트렌드를 반영한 어떤 유형, 이런 부분들에 저희는 굉장히 심혈을 쏟고 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그동안 무시되었던 어떤 그런 그 요구들에 대해서 최대한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1인 가구, 그리고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도 기약할 수 없는 우리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그 비용으로 살면서도 자기 전용 공간은 작더라도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그 취식을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들 내지는 손님이 왔을 때 좀 더 럭셔리한 그런 응접 공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누가 자러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 서비스를 1년에 며칠은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서비스와 주거,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공간으로서의 콘크리트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 제공되는 서비스,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를 키울 때 과연 어린이집, 그다음 어른이 있을 때 옆에 요양병원,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함께 살아나가는 삶의 그 유형에서 나오는 삶의 질의 요구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몇 채 지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해도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매년 50만 호 이상이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임대주택은 지금 미입주 사태를 빚고 있고요. 그다음 도심 입지에, 그리고 대단지, 브랜드 있는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값이 그냥 몇 배씩 뛰어버리고 이러면서 총체적인 실패를 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입지, 유형, 품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욕구,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앞으로의 어떤 이 생애 주기에 따른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변동, 이런 것들을 현재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반영해 가지고 합리적인 계획을 좀 짜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민간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리츠라든지, 그러니까 리츠라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너무 LH라든지 SH라든지 공공이 다 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공공과 민간, 또 공공과 주민, 이런 부분들의 역할 분담들을 좀 제대로 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급하는 방식, 또 여기에 대해서 내 집 마련, 또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서 사는 우리 거주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도 패키지로 저희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250만 원을 어디 짓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어떤 품질의, 그리고 어떤 입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융 지원 또는 공급 방식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가급적 좀 충실하게 제공하려고 하고요. 아까 질문 중에서 과연 이걸 어디에다 하는 거냐인데, 저희들은 우선 수도권에서도 도심 또는 역세권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서도 특히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들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 서울 시내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하는 게 포함되느냐 하는데 민간이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 언제까지 몇 호 한다라고 우리가 그 자기 물건처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치 내지는 그걸 촉진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할 텐데 저희는 서울에서는 현재 그 저밀도 낙후 지역들이 더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순위로 이 부분 그래서 도시 낙후 지역 전체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둘 거고요. 그다음 현재 말씀하신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최소한 수십만 평방미터 이상의 그 신도시급 입지도 지금 최대한 확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보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이 소위 자족용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가 비율 같은 걸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지금 다 공실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는 맞지 않고 이미 겉돌고 있는데 이 과거의 어떤 관성 때문에 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샅샅이 들여다봐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으면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 내에 우리가 실행 가능한 그런 가급적인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그 서울 시내에서 뭐 예를 들면 역세권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유지에 주택을 개발하는 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온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정부 소유 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개발되고 뭐 남은 자투리 땅 그리고 이제 철도 주변 부지들 이런 것을 그다음 공공시설 이용을 해서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공급이 좀 많이 안 됐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역세권이라든가 서울 도심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집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물론 이제 장관님께서 저 청년 원가 주택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면 역시 지역 도심은 그 주변에 시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저소득층 청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이런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뭐 청년 원가 주택이라든가 도심 내 뭐 역세권의 뭐 첫집 이런 주택들의 가격 수준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의 수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상세한 것은 나중에 이 표로 만들어서 이제 제시가 되게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집 물려받을 수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집 없다는 이유로 해서 또 집을 줍줍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입지가 좋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좋은 이런 곳들이 용적률까지 해서 하면 누구나 다 거기 살고 싶어 할 텐데 저희는 일단 우선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원가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공공기여 개념을 저희들이 많이 넣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용적률이나 입지에 있어서 그리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이 건설 이 개발 이익 가져가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동안 이 주거 문제 때문에 현대판 주거 신분제로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미래 세대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제공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LTV라든지 이런 금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대 또는 자기 지분 투자 그리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는 이 대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서로 패키지로 제시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좀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전문가들하고 이 현업을 하게 될 실무 차원에서 계산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큰 틀에서는 하후 상박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동안 고통을 많이 겪고 그러면서도 우리 열심히 일하고 또 애를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이런 쪽에 먼저 순서가 돌아가는 게 저희들의 큰 원칙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까요? 마지막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그 상생 임대인 제도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 대폭 완화가 됐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들의 경우도 이제 조건만 맞으면 그 상생 임대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민간 등록 임대 사업 이제 이 부분도 소형 아파트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착한 임대인 대책,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민간의 그 착한 선의를 기대를 하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게 뜻하지 않게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이 저가 주택을 다수 이제 매입을 하는 결과가 벌어지고 그 시장에서 이제 주택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이런 상생 임대인 제도라든가 민간 등록 제도 이것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완화를 시켰을 때 혹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등록 임대인 제도를 그 아무런 이 제한 없이 아파트 전부에 적용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초기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상생 임대인은 결국 5% 이하로 이 적당히 올린 임대인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결국 이게 가장 이게 제도화되면 결국 등록 임대인 제도로 참여하도록 계속 이걸 넓혀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작용이 없는 부분부터, 그리고 부작용이 작은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그냥 등록 임대도 우리가 그냥 아파트를 많이 사가지고 그냥 임대인으로 등록하는 이런 모델이 아니라 이 선진국 그 부동산 개발 및 임대 관리에서 되는 것처럼 현재는 개발 리츠라든지, 그러니까 개발 투자 업체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안정적인 임대료 수준의 금리보다 약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가면 충분히 이걸 지속적으로 개발이나 임대를 제공하는 리츠 업체로는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등록 임대인 또는 그 유사한 제도로 가급적 다주택자들을 공급자로 유도를 하는 거고, 이것도 개인들의 집을 보유하고 이거 그 임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임대 및 이와 연결된 개발까지도 보다 기업적으로, 그리고 기업들이 공기관과 역할 분담을 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선진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과제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시간 32분이 지났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제가 장관님 숨 좀 돌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모두에 소개해 드렸지만 수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수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제주도 제1고등학교 제주 1고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수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시다고 하고요. 12차례 모의고사를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부 수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학력고사 수석에 또 노동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2년 만에 또 사법고시를 했는데 또 수석을 하시고, 누구는 9번 만에 되신 분도 계시던데.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한 말, 아까 약간 우리 고정현 의원께서도 인용을 했는데, 저 감명 깊게 들었는데,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공부머리에 대해서 특정 기능만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 특정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시험을 잘 보는 특정 기능이 뛰어날 수 있는 본인만의 비결 같은 곳이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왜냐하면 제가 파리학번 동기인데요. 우리 장관께서 수사하셔가지고 동기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제주도 시골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수석하는데 너 뭐하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에 충실했다는 그 전범 이분입니다. 그 말을 처음 한 분이. 물론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과외 금지하면서 이제 약간 의도적으로 편집된 걸로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요령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죠. 네. 그냥 머리가 좋았을 뿐이에요. 아니 저는 제가 좀 절박해서, 그리고 저의 앞길을 생각하니까 그 길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동기로 좀 많이 공부를 파고들었던 편이고요. 학교 공부하기 전에 어릴 때 아버지가 마지막에 구멍가게 하고 뭐 하다가 했는데 서점하다 망해가지고 그냥 일부러는 절대로 보지 않을 그냥 잡다한 책들을 갖고 장난감처럼 놀았던 제 개인적인 저만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때는 그 어렸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그런 것들이 언뜻 막 떠오르고 이런 걸 보면은 그때 뭔가 뭐랄까 원초적인 이 쌓이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 특히 큰 시험을 앞두고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마음 잡고 이제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요령이랄까 노하우랄까 이런 거를 좀 찾으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엉덩이로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요. 뭐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요령들을 찾아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하나의 그 책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그 관통이 많이 되는 그게 어느 부분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나 개념을 하나 찾아보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좀 그 자체로 좀 정리되고 좀 조립되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란 건 읽고 덮어버리면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덮어도 내 머릿속에서 그 뭐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조립해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한된 시간에 쓰는 이런 데에서는 조금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좋았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늦둥이 고의가 하나 있는데 이 말을 꼭 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만큼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2라운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실장님.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공부머리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장동은 뭐 많은 국민들이 아십니다만은 그 도시개발공사가 공권력으로 땅을 확보해서 넘긴, 거기에다가 민간 개발업자들이 와서 개발 이익을 취하고 이거를 이익을 몰아주는 쪽으로 부당하게 처리가 된 그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상하게 제 눈에는 잘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이다 이렇게 거꾸로 주장하는 걸 보고 제가 의문을 느껴서 그건 아니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앞장을 섰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 자체는 지금 뭐 성남시장이 바뀐 다음에 내부 감사도 시작된 것 같고, 그동안 검찰이 서울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미 다 고발이 돼 있고 다 진행이 돼 있는데 그 일부러 안 하고 막 거꾸로 이걸 뭉개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권이 교체돼서 다시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검찰 수사나 감사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뭐 자체로 뭐 대장동에 지금 이미 수사나 감찰이 진도가 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 그걸 뒤쫓아갈 이유는 없는 거고요. 우리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저 대장동이 대장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비슷한 사례, 심지어는 똑같은 사례들이 현재 수십 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그게 감찰이든 검찰 수사 의뢰든 다음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철저히 다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사업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뭐 본인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의원. 네, 저는 좀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 정부 들어서 실질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의 준비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모두에 좀 해주셨는데요. 그 국무회의는 어떻습니까? 이전과 비교해서. 국무회의는 크게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그 헌법상의 절차로서 해야 되는 그게 국무회의에 사실은 원래 그거더라.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국가적인 법률이라든가 뭐 시행령까지도 이거는 전부 국무회의에서 의사록에 따라서 다 발언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다 서명을 하도록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지금 같은 화요일인가 모여서 뭐 1시간 넘게 하는데 1시간 가까이는 그 헌법상의 그 의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실질적인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미국의 백악관 보면은 그 저 사무실에 참모들하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국무회의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미 몇 차례 했습니다. 규제 혁신 한번 했고 반도체 했고 공공기관 개혁했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주제가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를 준비해오는 부처 장관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토론들을 하라 그러는데 어려운 자리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거기 그 자리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토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고 간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처들로서는 그것들을 더 구체화해서 집행할 책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서 지적하고 제기하거나 요구한 문제들은 후속 작업들이 아주 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그 의미라는 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칸막이라든지 위아래 뭐 이 계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그런 면에서는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게 치밀한 준비와 뒷받침 없이 해서 지시가 됐는데 그거는 잘 되고 다른 부작용이 나오면 어떨까? 이제 그래서 좀 더 시스템으로 좀 더 치밀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총리나 우리 장관들, 뭐 부총리나 이런 사이에 치열하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서로 언성 높이면서 토론이 되는 것들은 다른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장관회의, 뭐 비상경제회의, 부동산관계회의, 물가대책회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꼭 국무회의라는 그 의전을 갖춰야 되는 그 분위기를 보고 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토론회라는 게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예정 시간을 한 2분 정도 넘겼습니다. 혹시 꼭 질문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 있으시면. 네, 우리 박 부장님 네. 한 가지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나왔었고요. 여기 이제 일부 국토부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평가가 또 매우 나빴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특성상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부채도 많은데 특별히 장관님 생각에 개선이 좀 필요한 기관이 있다라면 어떤 기관들을 좀 짚을 수가 있을까요? 국토부 산하에는 그 공기업하고 우리 산하기관 할 게 28개가 있습니다. LH도 있고요. 코레일도 있고요. 공항공사도 있고요. 가장 큰 공기업들의 상당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고 있는 문제들과 그것들의 그동안의 사연들은 각각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보다 큰 기관일수록
그리고 그와 연결된 다른 민간이라든가 국민들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누리는 권한과 이게 크면 클수록 개혁의 내용과 강도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일주일 내에 다 내라 그랬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시간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알고도 안 하는 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다음 강도 높은 작업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시동을 거는 겁니다. 뭐 혹시 특정 기간을 말씀 주실 거예요? LH, 코레일, 인천공항공사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44분인데 총 3개의 질문, 두 분이 3개의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불순한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일단 좀 가급적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스카이뉴스의 맹주석 특파원이 2가지 질문하셨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과 명분으로 강성노조, 특히 민노총은 투쟁을 벌일 것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혁 방안이나 국회를 통한 입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민심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시려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그 노동조합은 우리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거기서 급여를 받고 그게 생활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또 소속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노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는 우리가 노동 시간의 단축이라든지 근로 여건의 개선이라든지 임금의 점진적인 생산성에 발맞춘 임금의 개선, 그건 당연히 우리 국가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될 거고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산 수단이라든지 생산의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무기화해서 이걸 집단 행동으로 불법을 일삼고 노사의 교섭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이런 것들을 대다수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국가의 생산성에는 역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적인 이런 폐해와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간이 걸리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정상 궤도로 잡는다라는 게 이 정부의 의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제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대신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자 우리가 기여한 만큼 임금, 노동시간, 처우 개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라. 그리고 보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그 기업과 공공기관을 운영하자. 이런 내용적인 요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하고 더 소통을 강화하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나아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물연대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한 것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철저히 국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명하게 처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의 주택 문제, 이농어로 인한 빈집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1가구 1주택 다주택에 대한 이 형식적인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말 농장이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규제를 풀고 거기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의 생태 그리고 자연 속에서 또는 그 삶의 질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원격 비대면 기술과 그런 활동 방식들도 많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농촌이나 농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균형 발전 속에서도 이 농촌이 비어가는 공간들을 어떻게 우리 전체 국민과 개개의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잘 쓰고 이걸 함께
발전시켜 갈 것이냐도 저희가 중요한 과제로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토론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원장관님의 마무리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으니까 1분 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문제와 우리 국토의 공간과 이동의 혁신을 통해서 국가 전체로서는 생산성도 높이고 국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또 시간 사용 자체도 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저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공간과 시간 소비에 있어서의 격차가 현대판 신분으로 되는 것을 깰 수 있는 그러한 미션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정권 교체한 보람을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쓴소리 또 조언 그리고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훈클럽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언론계도 관훈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 곤란한 질문까지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원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내빈 여러분 또 취재 오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 끝났나? 그럼